어떤 인터뷰에서 네. 부동산 양극화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던 걸 제가 봤는데 그게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여쭤봐도 될까요? 시장은 양극화될 때도 있고 네, 또 평준화될 때도 있습니다. 네, 양극화는 뭐 다른 표현으로 차별화라고 볼 수 있는데 비싼 건 더 비싸지고 싼 건 더 싸지는 게 양극화죠. 네, 평준화는 그 반대죠. 그렇죠. 싼 거하고 비싼 거하고 가격 격차가 줄어드는 거. 네, 근데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양극화되는 경우에는 물량이 많이 공급되면 저가 주택은 끝없이 떨어져요. 아, 그런데 고가 주택은 물량이 많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더 차별화돼서 저 좋은 거는 더 올라가 버려요. 그런 시장이 양극화고 평준화는 물량이 적게 공급되면은 그냥 비싼 거나 싼 거나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다 올라간다는 거죠. 다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특히 고가 주택은 이미 올라 있는 거니까 네. 저가 주택이 많이 오르면서 평준화로 가게 되거든요. 따라붙는 그런 현상. 근데 우리 과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때는 평준화 시대였어요. 네. 집이 부족하니까, 네,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집이. 너무 부족하니까. 네. 비싼 집이나 싼 집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거의 규제를 풀어요. 하면서 많이 공급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양극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제 강남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정부의 특징은 그게 아니라 막 못짓게 괴롭히잖아요. 뭐 그 분양가 9억 이상 되는 건 대출도 해주지 마. 뭐 15억 이상 되는 집은 대출 빵. 뭐 네. 해주지 마. 이런 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짓지를 못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정부의 영향이 앞으로 몇 년 갑니다. 당분간은 평준화의 시대라고 봐야 돼요. 아, 오히려. 그 후에는 또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공급이 늘어나면 또 달라지겠지만. 저는 투자자고 제가 현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실제로 투자도 하고 하는데 공급이 과거에 많았던 뭐 부산 같은 데는 신구축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서울은 신축하고 구축 아파트 가격 차이가 같은 평수라고 했을 때 뭐 구축 아파트가 높은 데는 거의 80% 수준까지 가격이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되게 신기하다.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직접 투자를 해보시고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네. 뼈저리게 느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 얘기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겪어보면, 경험해보면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공급이 꾸준히 있고 계속 공급이 많고 한 지역이라면 내가 이왕 내 집 마련할 거면 좀 좋은 거, 새 거 이런 걸 위주로 보시고 공급이 많이 적고 또 가격 자체가 많이 비싸다면 주택의 수준이나 뭐 선호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내 집 마련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네. 투자까지 가미해서 생각한다면은 정말 복잡해져요. 들어갈 때 빠질 때 네.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데 내 집 마련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무조건 사야 돼요. 왜냐하면 뻔해요. 평준화 될 게 앞으로 최소 4년은 평준화예요. 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그 정책에 의해서 착공이 늘어나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1년 내는 잘 안 됩니다. 그렇네요. 4년은 평준화 시대라니까요. 근데 투자자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무주택자들은 다른 생각할 거 없이 내 눈높이에 맞춰서 살 수, 뭐, 욕심 부려서 뭐 좋은 아파트를 사도 되고 아니면은 싼 거 사서 일단 편승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아파트가 안 되면 오피스텔 한 채라도 내 걸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과천에 줍줍을 하면은 뭐 얼마를 버는데. 네. 이런 식으로 기회가 많은 것처럼 포장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을 전체로 놓고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 현실에서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정부에서 포장해 놓은 걸 포장지를 다 뜯고 봐야 돼요. 정부에서는 집 사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부동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부동산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너무 많이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투자를 계속 부동산 투자를 재테크 대상, 투자 대상으로 봐도 괜찮을지 앞으로도. 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랐기 때문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요인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구조라서 그래요. 네. 오른다는 거는 투자자들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올라봤자 비용을 빼고 나면은 내가 갖고 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남는 게 별로 없다. 네. 취득세 뭐 13%대 내고 종부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은 최고 세율은 7.2%예요. 연. 네. 네. 양도세가 뭐 80%대예요. 뭐 예를 들어 2배 올랐어요. 100%가 올랐어요. 네. 계산해 보면 종부세 내고 취득세 이거 계산해 진짜 보면 남는 거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2배 올라도 아무것도 남는 네. 거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노리고 있죠. 이게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또 이렇게 투자자의 진입을 아예 시장에서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해버리는 정책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돼요. 임대료의 폭등을 불러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유튜브 그때 찍으면서 네. 뭐 그게 9월인가 찍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문재인 정부가 규제 정책을 펼 것이고 아마 이번 상승장의 끝에 가면 우리가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넘버 3 안에는 들어있을 거다. 그 당시 제가 그 얘기를 할 때가 러시아 빼고 꼴찌였어요. 전 세계 꼴찌에서 2번째일 때 그 예측을 말씀드렸거든요. 거주비가 그렇게 좋은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는 주거비가 별로 안 드는 네. 나라였어요. 문정부 이전에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월세 오른 게 진짜 상상 초월할 정도로 올라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든 뭐 크든 적든 비싸든 싸든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부동산 다 세금이잖아요. 살 때 세금, 보유하고 있는 동안 세금, 팔 때 세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전부 다 어느 하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세부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단 말이에요. 혹시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없어요. 이렇게 비쌌던 이렇게 적은. 했던 적은 없어요. 네. 지금 이제 노무현 정부 판박이로 했는데 네. 노무현 정부에서는 취득세를 이렇게 비싸게 한 적이 없고 네. 종부세는 도입했지만은 지금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체감하는 정도. 그리고 그때는 그 대상 자체가 확실히 적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때는 이제 1% 이내로 봤었는데 네. 지금 뭐 실제로 뭐 따지고 보면 한 5% 정도는 봐야 될 거예요. 과거 대비 많이 세부담이 늘었네요. 5, 6% 이 정도는 낸다고 봐야 될 거예요. 혹시 계속 이런 세부담이 계속 될까요?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제 정책이 정치적으로 판단되면 안 되니까 네. 제 주장은 자꾸 지금 부동산이 이슈이긴 하지만은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의 세세한 이런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장기적인 뭐 10년 대계, 100년 대계를 놓고 검토해서 할 일이지 자꾸 이렇게 정치권에서 뭐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나중에 다 안 맞는다니까요. 또 갈아타기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또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갈아타야 되고 갈아탈 때 주의해야 될 게 뭘까,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갈아타기 할 때 활용할 만한 팁이 있을지. 우선 갈아타기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거래가 그 역대 최저 수준인데 거래가 없어진 게 작년 한 초부터 거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1년 이상 거래가 없어요. 그런데 늘 뭐 좀 집을 키우고 싶다든가 또는 뭐 상급지로 옮겨 타고 싶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네. 근데 예전 같으면은 내가 먼저 사고 뭐 나중에 팔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난 이제 연말 올해 연초를 지나면서 보니까 엄청 고생하잖아요. 뭐 선매수했던 분들이 자기 집이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내 걸 먼저 팔겠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 먼저 매수하고 판다는 건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선 매도 후 매수하는 거는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 다수의 생각의 총합이잖아요. 네. 그게 트렌드를 만들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을 넓히고 싶어요. 좁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은 늘 상승기가 진행되면 늘 이래 왔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평수, 작은 집이라도 그냥 집이면 된다고 그걸 사요. 근데 사다 보면은 한 20평대만 샀는데, 좁아요. 그리고 20평대를 많이 짓게 돼 있어요. 네, 20평대를 선호하면은. 그렇죠. 그럼 좀 있으면 이제 30평대를 선호해요. 그 시기가 이제, 작년 이전, 수준이었어요. 30평대가 선호됐던 게 뭐 19년, 20년, 21년이었다면, 이제 선호도가 좀 바뀌고 있어요. 40평대로 가고 싶은데 거래가 없는 거예요. 내 집이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제 거래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이 거래는 투자자들이 일으키는 거래가 아니에요. 또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갈아타기 수요가 일으키는 거래도 아니에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주면서 그게 마중물이 돼서 움직이는 시장. 타고 넘어가는. 네. 그 사주면은 그걸 판 사람이 갈아타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키우거나 상급지로 가거나 해요. 근데 상급지로 가는 게 뭔가 제약사항이 있잖아요. 네. 뭐 대출 상급지는 15억 이상이 많아요. 그렇죠. 대출 자체 한 푼도 안 나와요.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급지로 가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키우게 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정부 말기 때는 큰 평수가 올랐어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오르지 않았어요. 앞으로 벌어지. 그때는 큰 평수가 고가 지역은 올랐는데 저가 지역의 큰 평수는 못 오르고 끝났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2007년 말 2008년도에 그 대형 공급이 확 쏟아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기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있었고, 근데 이번에 상승장이 굉장히 길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쯤 왔으면은 막 입주량이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정상이면. 그렇죠. 사이클상은 그때 없어요. 없어. 그럼 길어진다고요. 길어지면 못난이 지역에서도 이 갈아타는 수요 때문에 저가 큰 평수도 오르게 된다니까요. 일단 뭐 선 매도를 하셔야 되고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맞는 얘기를 해서 시장이 제 얘기에 반응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를 저는 반기지는 않아요.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고. 네. 근데 월급쟁이 부자들은 구독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또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저는 공감도 많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